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손현재 선수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손현재 선수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김영지 평가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현재 선수가 자신의 최고 점수를 또다시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에서 5일 스페인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월드컵에서 개인 종합 최고점인 74.650점을 경신하였고 특히 볼 종목에서는 18.7점을 기록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후프에서는 전 종목을 통틀어 처음으로 18.8점대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YTN은 이와 관련해서 손현재 볼 동메달 그리고 5개 월드컵 연속 메달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스페인 월드컵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뉴스 후미에 함께 보여줬던 영상이 설명 없이 끝나면서 뉴스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져 보였습니다. 손현재 선수는 이번 월드컵 일주일 전에 열렸던 소피아 월드컵에서도 곤봉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수구를 다루는 동작이 까다로운 곤봉은 손 선수가 가장 어려워했던 종목인데요. 올림픽에 맞춰 난이도를 높였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체력적으로 근력 운동을 강화해 잔실수가 줄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올 시즌 손현재 선수가 모든 종목에서 고르게 개인 고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을 겨냥해 난도를 조절하고 실수를 줄이는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손현재 선수의 종목별 프로그램의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손현재 선수의 특장점은 무엇이고 이번 올림픽에 대비해 남은 2달여 동안 손현재 선수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재원 기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손현재 선수 지금 리듬 체조 아시아 최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점수를 끌어올리면서 리오올림픽 메달 획득의 꿈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긴 한데 과연 메달권인 3위 이내로 진입할 수 있느냐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손현재만큼 경쟁자들도 좋은 점수를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일 끝난 과달라하라 월드컵에서 전 종목 18점대 중반 점수를 기록하면서 4종목 합계 74.650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점수인데요. 올 시즌 참가하는 대회마다 매번 점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종목별 결선에서도 볼 18.7점, 후프 18.8점, 곤봉 18.750점 등 고득점을 이어갔습니다. 후프에서 기록한 18.8점은 손현재 선수 생애의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볼 동메달을 제외하면 개인 종합과 종목별 결선 모두 4위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강자인 러시아의 쿠드랍체바가 불참한 가운데 마문과 솔다토바 그리고 리자트디노바와 스타니우타 등 메달 경쟁자들이 모두 출전했습니다. 마문과 솔다토바, 리자트디노바 등이 19점대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손현재는 하나의 메달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올림픽 메달 경쟁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대회였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고르게 고득점을 얻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난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수도 줄이면서 이런 전략적인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체중을 감량하면서도 예년과는 달리 대회 막바지까지 파워가 떨어지지 않는 점도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주도해온 리듬 체조에서 동양인인 손현재 선수의 존재는 단연 돋보입니다. 특유의 발랄함 그리고 표정 연기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는데요. 비시즌에는 러시아에서 쿠드랍체바와 마문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기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작품 구성에서도 세계 수준의 선수들과 겨룰 만큼의 기술을 갖췄습니다. 경기 중 수구 조작 실수와 시즌 후반 체력 저하가 문제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에는 체계적으로 근력 훈련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자신의 특기인 포에테 피봇 동작의 난도를 높이고 발랄함을 더하기 위해서 댄스 스텝도 강화했습니다. 이제 올림픽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신력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큰 대회일수록 작은 실수로 인한 변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으로 실수를 줄이고 표현력을 더욱 끌어올린다면 더 높은 점수와 함께 메달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누가 현지 분위기에 빨리 적응해서 자신의 연기를 실수 없이 펼치느냐가 올림픽 메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듬 체조는 기계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을 4종목 모두 실수 없이 펼쳐야 하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난도가 높은 연기를 구사해도 약간의 실수만 나와도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 바로 리듬 체조죠. 한 번의 실수는 곧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심리 상태인데요. 올림픽과 같이 엄청난 중압감이 오는 무대에서 누가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연기를 펼치느냐, 거기에서 메달의 꿈이 결정됩니다. 섣부른 예측보다는 소년제의 행보를 조용히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소년제는 올림픽 전에 3번의 월드컵 대회에 더 출전할 예정입니다. 7월 첫째 주부터 3주 연속 월드컵 시리즈에 참가한 뒤에 곧바로 브라질로 넘어가서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결국 이번 달이 프로그램을 가다듬고 기술과 체력적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소년제 선수의 마지막 투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모쪼록 지금 이 상승세가 마지막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김영지 평가원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년제 선수가 올 시즌 꾸준히 점수를 끌어올리면서 곧 있을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 리듬 체조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러시아 선수, 그러니까 쿠드랍체바와 마문이 나눠 가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남은 동메달을 과연 소년제 선수가 획득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보도에서 손 선수가 메달권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상대로 우크라이나의 리자트디노바 선수를 지목했는데요. 사실 손 선수는 올해 첫 대회인 에스포 월드컵 대회에서만 리자트디노바 선수를 앞섰습니다. 소년제 선수가 무리한 대회 출전으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주니어 시절부터 투어 대회에 출전해온 유럽 선수들과는 달리 시니어 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어 대회를 뛴 소년제 선수의 체력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력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멋진 연기를 펼친 손 선수에게 응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리듬 체조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미리 습득해 보는 것도 손 선수를 응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체육계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더욱 필요할 텐데요. 소년제 선수가 지난 4월 입국 인터뷰에서 월드컵보다 올림픽이 오히려 더 기회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더욱 엄격하다는 말도 했는데요. 월드컵과 올림픽의 심사 기준이나 분위기 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리듬 체조 종목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소년제 선수의 선전으로 이 리듬 체조 종목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리듬 체조는 하계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죠. 네, 리우 올림픽에서도 리듬 체조는 대회 막바지인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면서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여자 리듬 체조에는 개인 종합과 단체전에 2개의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더 많은 나라의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나라에 최대 2명까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선수 2명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갈 것이 확실시되고 단체전 금메달 역시 러시아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개인전 금메달 후보는 러시아의 쌍두마차죠. 쿠드랍체바와 마문입니다.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에 빛나는 쿠드랍체바는 타슈켄트 4차 월드컵에서 전관왕에 오르면서 절정의 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마문 역시 민스크 월드컵에서 전관왕을 달성해서 맞불을 놨는데요. 남은 1개의 메달이죠. 동메달을 놓고 소년제 선수와 우크라이나의 리자트디노바가 경쟁을 펼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리자트디노바의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달라하라 월드컵에서 리자트디노바는 개인 종합에서 75.150점을 기록했고 종목별 결선에서도 리본을 제외한 나머지 3종목에서 모두 소년제 선수를 제쳤습니다. 이런 추세가만 따져보면 소년제 선수가 올림픽에서 리자트디노바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아직 속다는 금물입니다. 리듬 체조 종목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먼저 올림픽은 채점 성향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중립국 심판들이 채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연기가 장점인 소년제 선수에게는 월드컵보다 훨씬 유리한 무대가 바로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올림픽이 리듬 체조가 비인기 종목인 브라질에서 열린다는 점도 고려해야겠는데요. 유럽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와는 분위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리듬 체조에선 난도 점수 10점과 실시 점수 10점을 합쳐서 20점 만점으로 심사합니다. 난도 점수는 신체 난도, 댄스 컴비네이션, 회전과 던지기를 동반한 다이내믹 요소와 수구 마스터리로 채점이 됩니다. 실시 점수는 예술적, 기술적 결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되는데요. 리올림픽 개인전은 후프와 볼, 곤봉, 리본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수구는 경기 시간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동작은 형태와 크기, 방향과 수준, 그리고 속도까지 모두 계속 변해야 합니다. 종목 경기는 점프와 피봇, 밸런스 등 기본 신체 동작과 기술의 조합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를 음악에 맞춰서 아름답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리듬 체조 선수는 유연성과 수구 조작, 발레와 작품 연습 등 매일 8시간 정도의 맹훈련을 수행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인기 종목이었던 리듬 체조가 부각된 데는 손현재 선수의 공이 절대적이겠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개인 종합 5위를 차지하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손현재는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전략을 짰는데요. 최대한 강점은 살리고 실수는 줄이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경기에 집중하는 심리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자신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무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무대를 진정으로 즐기겠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중압감을 벗어던지고 진정 즐기는 기분으로 자신의 연기를 펼친다면 메달의 영광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손현재 선수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재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소프트웨어 놀이터와 뉴스와이드에 대한 곽정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곽정래입니다. 지난 3월 컴퓨터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세계 바둑 대결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알파고가 인간 바둑계의 최강자인 이세돌에게 완승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인공지능의 무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데요. 딥마인드 알파고의 승리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증명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은 이미 국가의 미래와 신성장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YTN DMB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놀이터에서는 특별히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가 주목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개발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개발자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지식의 배움터에 있는 학생들이 더욱 재미있고 복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엔트리 교육연구소, 상동고등학교 현장 등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대상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개발자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수 학습 콘텐츠 연구 개발을 위해 모인 초등 컴퓨팅 교사협회는 기존 컴퓨터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수법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논의와 시도들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개발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가 다른 여러 학문과 융합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방송 내용과 함께 교과 수업에 컴퓨팅적 사고력을 더한 소프트웨어 교과 융합에 관한 소개 역시 시청자로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었는데요. 소프트웨어 교과 융합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논리적 사고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전 교육과는 차별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교육용이 아닌 산업용이나 개발용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 직접 개발자로 나선 현직 교사의 개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교사와 학생들에게 가장 유용한 플랫폼이자 콘텐츠로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플레이봇에 대한 소개는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의 중요성과 현실을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개발자 편을 다룬 이번 방송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 개발 과정이 개발자 중심으로만 다루어짐으로써 실제 콘텐츠와 플랫폼을 이용할 학교 구성원들의 반응과 피드백이 제대로 내용에 담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개발이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못한 점도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무엇보다 방송에서 다루어진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전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지상파 방송에서 육아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이 휴직을 내어 육아에 참여하려는 것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YTN-DMB의 뉴스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현실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와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문화와 사회적 의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은 곧 남녀 모두에게 경력이 단절되고 소득 대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은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자료에 제시된 남성 육아휴직자 대부분이 공무원에 해당되고 일반 기업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종사자는 거의 0%에 가깝다는 자료 이면의 내용이 남성 육아휴직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으로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 참여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가 함께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 생각됩니다. 보도를 통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제도가 갖는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남성 육아휴직이나 참여가 제도와 법률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사회 주체들이 상생 차원에서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에서 타이틀로 다루고 있는 남성 육아 참여 늘려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이슈가 실제 보도 내용에서 남성 육아 참여와 저출산 문제 간의 인과성 혹은 영향성을 찾을 만한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다시 말해 대부분 보도 내용이 남성 육아휴직의 현실과 대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도 타이틀에 맞게 남성 육아 참여 확대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지와 관련한
근거 자료가 보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 남성 육아 참여 제한이 부분적인 영향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영향 변수들을 고려한 저출산 문제 관련 내용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중요 내용이 누락되는 자막이나 적절치 못한 용어가 사용되는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 이슈오늘 일부 인천공항 화물기 이륙 사고 보도에서 앵커가 단독 보도합니다라고 밝혔으나 화면에는 단독 보도 자막이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슈오늘 2부에서는 앵커 멘트와 자막 모두 단독 보도임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주목성 있는 보도였던 점에서 앵커 멘트와 자막을 통해 단독 보도임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화물기 사고 관련 전문가 전화 인터뷰 중 화면 하단 자막에 처박힌으로 고지했고 앵커가 처박다라는 표현을 3회 반복했는데 처박다라는 단어는 표준어로서는 문제가 없으나 어감이 너무 강해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8일 반기문 이해찬 회동 무산 왜 서로 삐졌나 라는 그래픽 자막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이고 실제로 삐진 것이 맞기는 하겠지만 뉴스에서 이렇듯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틀어졌나 또는 반목 하나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 용어 사용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우산업의 악순환, FTA 이후 줄도산이라는 관련 기사 자료 화면 중 한우 사육 농가가 매일 45가구 문을 닫은 것이라는 표현을 매일 45가구 X라고 했는데 그 표현은 빠르게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쉬운 표현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메트로의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기사에서 화면 하단 자막에 전 사장 조사로 표기했는데 이를 한글로 사용해 성이 전 씨인지 직전 사장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특히 해당 리포트 바로 전 서울 메트로 부장급 이상의 전 간부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기사에서 한자로 전 간부라고 썼고 각 뉴스마다 한글과 한자 사용을 혼용하고 있는데 일어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정보 이상의 가치를 담은 뉴스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다양한 매체들이 뉴스를 생산하며 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은 24시간 통합 전문 뉴스 채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매일 다양한 뉴스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의 정보들이 기자의 눈을 통해 뉴스로 전달될 때 시청자는 그 안에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청자가 뉴스를 신뢰한다는 것은 기자의 판단을 믿는 것이며 뉴스가 데이터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뉴스들은 획일화된 관점에서 유사한 정보만 반복해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신속함과 정확성 같은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 정보에 그치는 뉴스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8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에 쓰일 재원 마련으로 12조 원을 연내에 투입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책은행의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조직 쇄신, 성과 연봉제 확대, 자회사 신속 매각 등의 쇄신 계획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자구 계획안, 즉 스스로 구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현재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잠재 성장률도 느려지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진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사실 지난 5월 16일 이미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IMF와 한국은행의 같은 의견이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최근 일터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뉴스가 정보식으로 나열되다 보니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혹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자의 관점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언론이 수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도 전달되지 못해 시청자들은 문제나 사건의 결과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YTN은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단순 보도 이상의 관점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사회 감시견의 입장에서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예컨대 피해 여교사가 초기 어떻게 사고에 대처했으며 선마을에 파견된 선생들이 사생활 보호와 안전이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교육부와 지방경찰의 무관심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적 인터뷰를 했던 타 매체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여성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는 직장 문화의 관행까지도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공분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고가 난 후에야 약자와 문제적 상황에 주목하는 언론의 태도는 아쉽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문제를 사회 전반의 현상처럼 일반화하려는 것도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뉴스가 정보 이상의 가치를 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슈를 논의해야 우리 사회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